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분들도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명절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매년 이맘때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올해도 추석 지원금이 나올까? 2025년 9월 현재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는 통상 추석 2에서 3주 전에 발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9월 중순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지원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까지는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의 명절 지원금이 지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정부가 기존의 현금 명절 지원금을 중단하고 생계급여 조기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 개편과 보완을 거쳐왔습니다.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이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달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정해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구조가 변했고 단순히 최저생계비만으로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5년에는 큰 제도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단순한 최저생계비 대신 가구 규모와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인정의 개념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 개편 이후 생계급여는 훨씬 세분화되고 현실에 가까운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했다면 이제는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같은 다른 급여 항목과 연계되어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종합 안전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전 과정 속에서 명절 지원금 또한 변화했습니다. 초기에는 명절을 앞두고 별도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발성 지원보다 안정적인 월별 생계급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2024년부터는 현금 위로금 지급에서 벗어나 제도 자체를 강화하고 조기 지급으로 명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2025년의 생계급여 인상과 조기 지급 정책은 단순한 한 해의 변동이 아니라 20년 넘게 이어져 온 복지제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만 본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배경은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첫째, 매년 명절 때마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현금 지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단발적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둘째, 사회적으로도 현금만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정기적으로 보장되는 생계급여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한두 번의 지원보다 매달 꾸준히 늘어나는 급여가 생활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셋째, 명절 지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 즉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조기 지급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변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기 위한 방향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특정 시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생활 전반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바로 생계급여 조기 지급입니다. 원래라면 매월 20일에 지급되지만 명절이 있는 달에는 약 일주일 앞당겨 집행합니다. 작년 2024년 9월에도 약 165만 명이 7,200억 원을 추석 전에 미리 수급받아 손주 선물이나 차례 준비에 큰 숨통이 트였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추석에 상담을 드렸던 72세 박 어르신은 생계급여 조기 지급 덕분에 손주들 선물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라면 월급날 전까지 손주들 용돈을 챙겨주기 어려웠지만 조기 지급으로 며칠 여유가 생겨 마음 편히 명절을 맞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김 할머니는 위로금과 조기 지급된 생계급여를 합쳐 그동안 미뤄두었던 병원 진료비를 해결하셨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명절 전 지원금 덕분에 진료도 받고 차례 음식도 준비할 수 있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사는 이 시가정은 올해 인상된 생계급여 덕분에 큰 차이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매달 12만 원 가까이 늘어난 지원금으로 공과금과 아이들 학용품을 충당할 수 있어 훨씬 숨통이 트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사용처는 다르지만 한결같이 명절 전 지원이 큰 힘이 된다. 는 공통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제도의 의미는 세대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소 비용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다. 먼저 노인 세대의 경우 가장 큰 고민은 의료비와 약값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매달 병원 진료와 약 처방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함께 지급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75세 어르신은 매달 생계급여에서 일부를 약값에 보태며 이 돈이 없었다면 진료를 중단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장년 세대, 특히 50에서 60대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건강 문제로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는 주거급여나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교육비가 큰 부담입니다. 교복, 학용품, 급식비가 모이면 한 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인상된 덕분에 매달 12만 원 가까이 늘어난 지원금을 교육비에 보태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작은 차이 같지만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때 마련해 줄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 고 말합니다. 이처럼 같은 제도라도 세대별로 체감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노인은 의료비, 중장년은 주거에너지, 아이를 둔 가정은 교육비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공통된 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제도가 없었다면 생활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도가 단순한 수치나 공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 속에서 생활을 지탱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만약 올해도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10월 20일이 아닌 13일 전후에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는 아직 정부 발표 전이므로 반드시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큰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25년 생계급여 인상입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2024년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무려 5만 2,342원이 올랐습니다. 4인 가구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약 12만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상률은 7.34%로 2015년 제도 개편 이후 최고치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인상은 단순히 몇만 원이 더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생활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수준을 과감히 높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인상은 단순한 가계 보조금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존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인상 폭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것은 정부가 단기적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본 생활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과거에는 명절 때만 잠시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연중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셋째, 이는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줍니다. 생계급여를 통해 가게에 여유가 생기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동네 가게와 시장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즉, 지원을 받는 분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신뢰의 회복이라는 가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만큼 생활 보장을 강화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곧 사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이는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의 모든 부담을 덜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계급여와 함께 여러 다른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입니다. 이 제도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며 함께 활용될 때 더 큰 효과를 냅니다. 먼저 주거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오래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어르신 한 분은 매달 생계급여에 더해 주거급여를 받아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생계급여만으로는 빠듯했지만 주거급여가 더해지자 남는 금액을 생활비로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역시 중요한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의료비가 감당이 안 돼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를 함께 받으면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대폭 줄어듭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 진료비 때문에 고민하셨지만 의료급여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교재비, 학용품비, 급식비를 지원해 자녀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생계급여가 12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것과 더불어 교육급여까지 함께 받으니 아이들 학용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종합적인 안전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어떤 급여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함께 신청하는 것이 생활 안정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1인 가구에서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으로 계산된다면 전체 급여 76만 5,444원에서 이를 차감한 56만 5,444원을 받게 됩니다. 작년보다 매달 5만 원 이상 더 손에 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고민하십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지원금을 계획 없이 사용하다가 금세 사라지고 결국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식비와 생필품 같은 필수 지출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된 5만 원만 따로 모아두어도 한 달 식탁에 오를 쌀과 반찬거리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1인 가구 어르신은 매달 추가로 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쌀 10kg 구입에 사용하시면서 이제는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의료비와 약값으로 활용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은 필수인데 의외로 적지 않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십니다. 하지만 지원금의 일부만 의료비로 돌려도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결국 더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나 손주를 위한 교육비나 교통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12만 원 가까이 늘어난 지원금은 아이들의 학용품 구입이나 통학 교통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가족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저축이나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달 5만 원씩만 저축해도 1년이면 60만 원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 금액이 큰 힘이 됩니다. 즉, 지원금은 단순히 당장 쓰고 끝내는 돈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작은 안전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적다고 느꼈지만 꾸준히 모으니 생활이 달라졌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명절뿐 아니라 매달 생활비에서도 체감할 만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상된 생계급여만으로도 명절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따로 명절 위로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전국 120개가 넘는 지자체가 위로금을 편성했고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곳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곳, 심지어 쌀이나 생필품으로 전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곳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되지만 어떤 곳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더구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며칠만 늦어 기한을 놓쳐서 위로금을 전혀 받지 못해 크게 아쉬워하셨습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제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명절 위로금이나 명절 격려금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거주지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 지원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 추석 지원금이나 생계급여 조기 지급과 관련된 가짜 문자나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추석 지원금을 받으려면 링크를 클릭하라 거나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는 식의 문자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자를 잘못 믿고 클릭했다가 통장 잔액이 모두 빠져나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노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절대로 문자 메시지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관련 안내는 오직 정부24 보건복지부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공식 경로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셨다면 절대 답장을 하거나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신청 마감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젠가 신청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기간이 지나버려 혜택을 놓칩니다. 명절 위로금이나 추가 지원 제도는 대부분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하루만 늦어도 기회가 사라집니다. 작년에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75세 어르신 한 분은 신청 마감일을 하루 넘겨버려 30만 원 가까운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크게 아쉬워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정부24와 주민센터 외에는 믿지 마시고 기한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불필요한 피해를 막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온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2025년 추석 지원 정책은 9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 위로금을 지금 당장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생계급여 조기 지급 관련 발표를 기다리십시오. 보통 추석 2주 전에 공지가 나오므로 9월 말쯤 소식을 주의 깊게 챙기셔야 합니다. 넷째, 다른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민생회복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로 바로 문의하십시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작은 질문이라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결국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추석은 아직 별도 지원금 발표가 없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든든한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폭 인상된 생계급여, 전국 곳곳의 명절 위로금,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혜택은 직접 확인하고 신청했을 때만 손에 들어옵니다. 방심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런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정부24나 보건복지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과연 올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은 추석이 다가올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주변에서 모두 즐겁게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여러 제도들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도는 차갑고 복잡하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당신을 돕고 싶다는 사회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며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나는 늘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 전화 한 통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지치고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도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 는 마음으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모든 분들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도를 생활 속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이럴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세무 담당 공무원, 그리고 보험 상담원 같은 전문가들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제도의 가장 앞단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고 상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혹은 다른 지원 제도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세무 담당자는 혹시라도 세금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 있을 때 정확히 짚어주며 보험 상담원은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생계급여 신청 과정이 너무 복잡해 포기하려 했는데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단 하루 만에 서류를 완비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모르고 있었는데 상담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제도를 함께 신청하여 겨울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